네, 앞면만 보면 안 됩니다. 뒷면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거 살펴주실 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오늘도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저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지금 YTN TV를 통해서도 계속 속보 자막이 뜨고 있는 부분인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3.1절 연휴 기간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조금 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나 이준석 의원도 별로 손에 득될 게 없을 텐데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일단은 당에 계시니까요.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니까요. 네. 저도 좀 시기적으로 일단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 보수 정당에서 전직 대통령을,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하려면 전국 선거를 할 때, 특히 대선이나 총선을 한참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도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이제 중도층에 우리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 이른바 강성 우파, 아스팔트 우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속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 정강훈 목사를 이끄는 자유통일당 세력 아닙니까? 이런 강성 지지층이 혹시 섭섭해할까 봐 마지막에 이제 그분들 좀 달래려 할 때 가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대선 보면 선거운동 막바지쯤이나 총선 때도 이제 대구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보수층에 좀 섭섭함이 있다고 하면 달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예방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론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당 전체가, 지도부나 아니면 중진 의원들, 현역 의원들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반대하면서 지금 광장에 다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저분을 찾아가서 또 이야기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러니까 좀 뜬금없고 생뚱맞은 거죠. 오히려 그럼 당에 별로 득될 건 없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당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로 계속 우리가 전진하면서 혹시라도 극단적인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아스팔트 우파하고 강성 우파랑 일체화돼서 동정화되고 있는 정당이 돼버렸는데 굳이 가서 뭐하러 또 저렇게 이미지를 더 확실하게 굳히려고 하는 건지 정말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정이고 납득이 되지 않는 지도부 예방입니다. 뭘 확실하게 굳힌 걸까요, 박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조기 대선이 사실상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 조기 대선에 대한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 의중과 전략, 이런 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중도층에서 그 정권 교체 또 정권 연장, 이 여론이 거의 뭐 6대4 내지는 40%도 안 돼요. 30몇 %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확 늘어났는데, 이제 그런 등등을 보면 중도 확장은 포기했구나. 그래서 집도끼 똘똘 뭉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전략에 맞는 그런 후보를 내세워서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면 승리하기 위해서 치르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 그 대선 이후의 당권, 또 차기 총선의 공천, 뭐 이런 목적으로 이번 대선을 보고 있구나, 이런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임박했는데, 파면당함으로써 헌정질서 중단에 책임이 있는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그 이미지를 굳이 환기시킨다는 게 확정성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이제 국민 전체의 여론을 생각하지 않는 이제 그런 정치적 행보라고 보이거든요.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들었고요. 포기했구나라고 하면 또 너무 섭섭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게 아니고서는 어제 그 박 전 대통령의 또 입을 빌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건진 메시지가 뭐냐면, 당이 어려운데 당대표가 뭐 자기 소신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누가 봐도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두 분이 소환됐어요. 유승민, 한동훈. 그렇죠. 타겟팅한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전제가 그거였어요. 돌이켜보면. 돌이켜봤을 때는 유승민이고 지금 상황에 빗대면 한동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탄핵 그 찬성 혹은 개헌 반대 포지션에서 조기 대선에 도전하려고 하는 두 사람을 동시에 저격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빌어서. 그건 현재 지도부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포기구나.
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김은수 예. 위원장도 말씀해 근데 주시죠. 저도 아쉽고 안타까운 게 이제 중도로의 확장이 사실은 이제 만약에 대선이 있게 되면 승패의 관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의 추이가 한때 올랐던 정당 지지도나 네. 탄핵 반대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이제 정체되거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중도층이 이거 탄핵은 기정사실화 되는구나. 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더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는 우리 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가고 있는데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탄핵을 당한 분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듣겠다면 탄핵 당시의 어떤 고민이나 교훈 같은 걸 들으려고 갔을 텐데 가서 들은 탄핵의 교훈이라는 게 고작해야 당대표가 따박따박 말대꾸하거나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하면 누가 봐도 이건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네. 하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할 때도 그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있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쓴소리를 듣지 않고 네. 주위에 직언을 하거나 충언하는 사람은 내치고 십상신이 뭐 칠상신이 간신들로만 채워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용산 출장소니 뭐 용산만 바라보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탄핵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가 고작해야 당대표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 예.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탄핵의 교훈을 제대로 지금 알고 계신 건지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지금 우리 당 지도부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우리 당의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정말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대로 중도를 아예 포기한 건지 네. 그냥 우파 결집해서 그냥 가자 네.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한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여론조사 기원을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에서 28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가 50.0%, 김 장관이 31.6%, 이 대표가 앞서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보면은 김 장관이 가장 높은 지지율이에요.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탄핵 반대 여론이 결집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김문수 장관을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시킨 힘이고, 네. 근데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이 추이가 유지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탄핵이 결정되면 연기처럼 사라질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반대하고 어떻게 보면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그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지지층 한편에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와중에도 지금 이제 탄핵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거의 임박한 네. 이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듯한 이제 그런 정치적 포지션에 서 있는 이유도 그런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아스팔트로 대표되는 그런 강경 여론은 국민 전체 여론이나 또 중도층 여론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도 제가 앞서 이제 포기했다 이렇게 다소는 이제 단언을 했습니다만 김근식 교수님처럼 포기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간층 여론을 네. 중시하지 않으면 선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하루 아침에 오늘까지는 윤 대통령을 지키자 이랬다고 예. 이랬다가 탄핵 인용되면 갑자기 얼굴 바꾸기도 어렵거든요. 예. 어쩌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저는 계속 드는 거고요. 어제 그 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한 수치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간층에서 이제 정권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네. 이 차이가 굉장히 커진 것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양자 대결 지지율이 50%를 처음으로 네. 찍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 50%를 만들어준 동력이 뭐냐? 그거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이딴 강경 발언과 어떻게 보면 반성하지 않는 모습, 책임지지 않는 모습 이게 저는 그걸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만들어줬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정말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그런 판단이나 그런 사고가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신 김근식 당협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의원이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과 김종인 위원장이 있었던 시절을 제외하면 전략이라는 게 아예 없다. 네. 이게 왜 이렇게 흔히 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표현대로 똥볼을 차고 있냐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여야 대선 주자 적합도를 봐도 김문수 장관 18.9%, 한동훈 전 대표 6.9, 홍준표 시장 6.8, 오세훈 서울시장 5.1, 유승민 전 의원 2.1 이 정도로 나가고 네. 있습니다. 중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전략.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여쭤보는 네. 겁니다만 그럴 경우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오랜만에 이준석 대표의 말에 동감합니다. 오랜만에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당대표 시절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이 우리 국민의힘이 그나마 중도로 확장을 계속 시도했었고 네. 그 덕분에 사실은 2021년에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압승을 했었거든요. 네. 부산시장도 압승을 했었고 그 여파로 사실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겨우겨우 영끌해가지고 이긴 겁니다. 네. 바로 그런 경험과 전략이 있었던 시절이 그때 제가 또 비전 전략 시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그 뒤로는 사실은 그냥 용산 출장소 친윤들에 둘러싸인 간신들의 나라 네.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은 고집불통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민심에 역행하고 여론을 따르지 않는 독선의 모습으로 그냥 일관했기 때문에 네. 2024년 지난해 총선에서 거의 완패가 아니라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참패 이후에도 그 민심의 경고 등은 무시한 채로 그냥 계엄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 당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해야 되고 정권을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반민주적인 폭거로서의 계엄을 해서 그 잘못으로 아웃이 되고 파면이 됐다고 한다면 그 대신 이분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라도 했다고 한다면 네. 그분은 이제 분리해내고 그 결집해낸 보수층의 염원을 모아서 그 염원이라는 건 딱 하나잖아요. 이재명만큼 안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모으려면 중도층을 끌어와야죠. 그래야 대선 싸움에서 양자구도에서 그나마 해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어제 지도부에 박 전 대통령의 예방이라든지 최근 광장으로 몰려가는 중진 의원, 현역 네. 의원의 이런 러시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략 부재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아예 대선을 포기한 듯한 모습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탄핵의 결과가 나와서 만약 인용이 돼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바로 이제 경선이 되잖아요. 네. 경선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약진 네. 그래도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네. 그나마 중도층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탄핵 찬성파 계엄 반대파들 후보들이 여론상의 어떤 지지를 등에 업고 우리 당의 후보로서 약진하는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나 당의 분위기의 반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제가 전략을 좀 많이 열심히 모아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비전 전략실장의 분석이셨습니다. 두 분이 약진할 거라고는 보세요? 같이 의견이 동일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이제 2017년도 탄핵하고 지금 이제 탄핵 상황하고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는 게 그때는 당시의 보수 정당, 그러니까 탄핵당한 정당 내부에 일종의 성찰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탄핵 소추안에 동의를 했고. 권성동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도 미안하다 이런 말을 또. 그러니까 그런 미안할 일을 왜 했는지 그분 잘 네.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당이 또 분단까지 됐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네. 탄핵 찬반을 둘러싼 견해 차이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탄핵안에 찬성했던 그런 네. 의원들이 있지만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소수고 그리고 그 이제 찬성 의원들 중에 소신 발언을 강하게 하는 김상우 의원 같은 네. 경우에 거의 당에서 지금 뿌리 뽑힐 그런 지경에 와 상황이죠. 있고 오히려 강경한 목소리가 훨씬 더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강하게 반대했던 또 그걸 대표하는 뭐 한동훈 전 대표나 혹은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혹은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약진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네. 그건 이제 중간층 여론이 돌아와야 되고 네. 그 중간층 여론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 중간층 여론은 지금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서 확 멀어졌어요. 네. 아유 저런 정당한테 어떻게 다시 우리가 신임을 하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중간층 여론의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의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기 대선 경선에서 가뜩이나 시간도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에 본선까지 맞춰야 그렇습니다. 되기 때문에 경선이 불과 한 3주 시간이 없는데 그 와중에 분위기를 확 바꿔가지고 이분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있을까? 저도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상으로는 어렵다.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거는 강성 발언, 강성 지지층이다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3.1절 집회에서 여러 말들이 나왔는데요.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이거는 서천호 의원이 하신 말씀이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세 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처단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표현은 약간 좀 뭐 보수 일간지조차도 자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여론조사 추이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중도층이 계속 우리 당으로부터 이제 이반돼 가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져 가고 저도 이제 눈여겨본 대목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이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50%를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50%를 넘기 힘들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에 처음 이제 물론 이제 50%에 딱 턱걸이 했습니다만 걸려 있는 걸 보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반대된 행보 그러니까 중도 보수까지 우리가 빈집털이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극단적으로 가니까 우리 중도 보수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네. 정책적인 또 소구력 있는 정책을 내놓았지 이른바 않습니까? 우클릭 이런 그렇죠. 것들이요. 그것도 일정 정도 중도층에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그러한 그 기반을 내어준 극우화 어떤 이 노선으로 가면서 지지층의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 또 3.1절 집회에 와서 그 광장의 열기에 심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을 과도하게 하고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지금 반성하고 참회에도 모자랄 판에 뭐 옥중 편지까지 써서 네. 처단이라는 단어 또 이거 포고령 1호 또 기시감 있게 또 떠올리지 않습니까? 전공이 파업한 사람들 처단하라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분노를 이끌어냈었는데 또 헌법재판관 3명을 처단하자라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보면 지금 이분들은 광장의 분위기에 광장의 동굴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의도나 광화문에 광장에 뭐 몇만씩 모여 있으면 그게 다인 것 같죠? 절대적으로는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과잉 대표 현상이라고 제가 정치학자니까 항상 네.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 1인 1표잖아요. 네. 그럼 투표장 가서 우리 중도층이고 보수층이고 진보층이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1인 1표지만 광장에 모여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과대대표돼요. 네. 그 광장에 여의도에 뭐 광화문에 5만 5만 10만 모였다. 이분들이 다인 것 같죠. 5천만 4천만 중에 유권자 생각하면 극소수예요. 네. 그분들의 목소리에 동굴에 갇히면 안 되죠. 예. 그러나 지금 우리 당 지도부, 우리 당의 중진, 현역 의원 또 이런 보수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도 그 광장의 목소리가 거의 전체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국민을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소수의 과잉대표 현상에 몰각돼 가지고 광장의 동굴에 갇힌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천호 의원의 과격 발언이나 김용현 장관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어떻게 그런 옥중 편지를 내보냅니까? 무슨 예. 독립투사입니까? 이제 그런 식의 방향으로 우리 당이 휩쓸려 가니 저는 이제 박원석 의원님 같은 경우 희망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전 비전 전략 실장으로서 네. 희망을 놓지 않고 네. 끝까지 탄핵 결론이 나면 조기 대선 국민에서는 제가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당을 변화가 있도록 노력을 네. 미력이나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자꾸 김근식 네. 그 교수님의 희망에 찬물을 껴는 것 같은 네네. 죄송한데 아무튼 힘내시고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헌재가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명주를 쥐고 있잖아요. 네. 이제 탄핵 그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 그러면 그 명주를 오히려 스스로 끊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자폭이 어디 있습니까? 자폭이라고 표현하시네요. 사실 이미 본인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내란을 선동하고 획책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게다가 서천호 의원인가요? 그분은 어쨌든 헌법을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네. 그런 헌법 수호 기관인 뭐 헌법재판소, 뭐 선관위, 그다음에 공수처 이런 거를 때려부수자,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전복하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네. 그 헌법 수호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저분은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분인 것 같아요. 그보다는 광장의 선동가로서
폭력적으로 이 체제를 전복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는데 그런 분이면 국회의원 그만둬야죠. 예. 그러면서 왜 국민들 앞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세비를 받으면서 헌법소의 책임을 참칭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분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단호하게 지금 이 제재를 하거나 자제를 시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예. 개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그 구성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개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죠. 게다가 서천호 의원처럼 국민들이 이름을 잘 모르는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네.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나 누가 봐도 국민의힘의 지도부급의 대표적인 인사들마저 광장에 네. 나가서 좌파 강점기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저게 당의 입장으로 보이지 어떻게 그게 개인의 입장으로 보이겠어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지도부도 무책임하고 국민의힘 전체가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한 와중에도 국민들 앞에 조금 더 어떤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는 대단히 무책임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런 당당에 어떻게 정권을 다시 맡기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대한민국의 유권자 수는 대략 4,4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물론 다 투표를 하지는 않는데요. 희망을 놓지 않는 김근식 전 국민의 비전전략실장님과 그 희망에 조금 도움을 주시는 박원석 의원님의 얘기였고요. 끝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라든지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오니까 뭐 발언 하나하나를 놓고 모든 사람들 이른바 대권 잠룡들이 다 말하는데 엔비디아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30%는 뭐 국부펀드 같은 공적 자본으로 하자 이 얘기를 했는데 한 분도 빠지 않고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3.1절 집회에 참석해서 연평도 꽃게 밥이 될 뻔했다 이런 발언인데 이걸 놓고는 좀 뜨거워요. 이 발언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시죠. 아니 저는 뭐 그 발언의 일종의 비유인데 조금 이제 강한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헌재나 뭐 공수처 선관위 때려부시지 않은 네. 발언에 비하면은 뭐 애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조기 대선 국면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네.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네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비거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본인이 이제 뭐 중도 보수 선언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의식한 그런 네네. 정책 행보를 계속 해왔는데 네. 상속세 뭐. 기왕에 확장성을 의식한 정책 행보를 해왔다면 이런 정치적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시비가 걸리지 않을 네. 그런 어떤 진중함 같은 걸 유지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엔비디아 뭐 30%이 얘기를 한 건 내용을 전후 맥락을 보면 네. 누가 혁신을 주도할 건가 누가 네. 기술 경쟁을 주도할 건가 그건 기업만이 아니고 정부도 그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고 본인이 얘기하는 기본사회 기본소득은 세금으로 네네. 국민들한테 뿌리자는 게 아니고 정부가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투자를 함으로써 거기서 나온 부가가치를 네. 국민 전체에게 나누자 이런 의미인데 마치 기업이 스스로 이 축적한 부를 정부가 뺏어서 네. 그걸 국민 전체에게 나누겠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의도된 오덕이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취지는 그게 아닌데 근데 저는 너무 차원 높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상대들의 차원에 맞춘 얘기를 네.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꽃게밥 이야기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기가 수장될 뻔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네. 같은데 그러면 그냥 수장될 뻔했다라고 하든지 공포 마케팅 하더라도 네. 아니면 물고기밥 정도면 좋은데 네. 꽃게밥을 하니까 일단 꽃게를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를 의 시신을 물어뜯는 꽃게 이렇게 생각하면 특정 어업을 좀 너무. 네. 그러니까 특히 연평도는 꽃게로 굉장히 네. 많은 분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잘못 이야기한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 이야기는 저도 자세히 읽어봤어요. 어디 저 민주당 유튜버 가서 이야기한 네. 건데 본인의 이제 기본소득 뭐 기본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30%를 국민 전체에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오도겠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전후 맥락을 보니까 무서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국가재정과 개인의 부담으로 삶이 유지되지만 네. 생산물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마르크시즘 배울 때 배웠잖아요. 생산수단의 소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근데 생산물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오덕일까? 그 30%를 국민 전체에 나눠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배웁니다만 공산주의나 북한의 이 사회주의 계획정제 하는 게 뭐냐면 말은 전 인민적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네. 사실상 국가 소유입니다. 네. 국유화예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가장 유명한 주식회사 다국적 기업이고 네. 엄청난 혁신을 하고 있는데 그걸 30% 국민 전체에 나눠준다? 이거 전인민족 소유라는 명분을 내서 국유화하자는 거예요. 네. 저는 생산물을 분배하자는 그 이야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분의 저는 사회주의 의식에 대해서는 정말 경고를 드립니다. 사회주의 의식까지 짧게. 그런 공부를 해보신 분이 아니고요. 일단 네.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역시 저는 오독이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과 기업만이 경제를 이끄는 게 아니고 네. 시장의 실패가 만성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고 정부가 혁신을 주도하자.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국민 전체로 나누자. 이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예, 이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발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